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풍경에서 환경으로입니다. 이번 강연은 사진작가 카란 크노르의 상상의 즐거움이라는 작품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 남자가 풍경화를 바라보는 모습을 담고 있죠. 제가 미술사학자로서 그림을 깊이 읽을 수 있는 쉬운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실 때 그림을 보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지금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감정으로 이 그림을 바라봤을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이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 이 같은 질문은 우리를 그림이 원래 지녔던 메시지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해줄 겁니다. 풍경화 보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한 폭의 풍경화 같다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우리는 막상 자연 앞에 서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림 같은 풍경을 먼저 찾아내려 하는 걸까요? 풍경화를 단순히 보기 좋은 감상용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풍경화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풍경화를 보다 보면 우리는 풍경화를 보는 법, 나아가 자연을 감상하는 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좋아하는 풍경화를 만나면 그런 풍경화에 우리가 막 젖어든다면 우리는 풍경화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법까지 부지부식간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풍경화의 진정한 매력은 그려진 세계를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문에 크게 보면 저는 풍경화가 자연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을 그 시대의 눈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풍경을 그림에 담으려 했는지, 풍경 속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그들이 자연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그림이 그려질 당시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풍경화는 시대에 따라 자연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해주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풍경화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르네상스부터 산업혁명기를 거쳐 현대까지 약 500년간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풍경화 작품들을 보면서 시대별로 자연을 어떻게 그렸고 자연과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대의 봄이라고 불리는 르네상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는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 전역에 나타난 문해 부흥 운동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해 다시 주목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담아내려고 했던 시기죠. 르네상스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 르네상스 풍경화를 대표하는 화가 조르조네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잠자는 비너스, 오른쪽은 전원의 콘서트라는 작품인데요. 그림의 배경은 베니스 근처의 내륙 지역으로 베네토라고 불리는 자연 풍경으로 보입니다. 나지막한 구름이 이어지다가 그림 맨 끝 배경에는 꽤 웅장한 알프스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이 그림을 그린 조르조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당시 베니스는 작은 섬 안에 30만 명이 밀집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는 그림이 생겨났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을 동경할 때, 다시 말해서 도시화에 의해 자연과 인간의 거리가 멀어질 때 도리어 풍경화가 등장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베니스에서 유행한 풍경 그림들의 특징은 신들이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땅 위에 벌거벗은 여성이
대범하고 편안한 자세로 잠들어 있어요.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는 시대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여인을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비너스가 잠자고 있는 땅은 가이아의 여신, 즉 어머니 자연을 상징하겠죠. 이 그림 속 자연은 여신이 잠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면서 여신이 내려와 있는 신비로운 공간이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벌거벗은 여인이 2명 있고요. 옷을 입은 남자가 또 2명 앉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남자가 마치 이 앞에 있는 여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두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음악의 여신 뮤즈이고요. 뮤즈에게서 영감을 받는 두 남자가 음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그림에서 자연은 음악이 흐르고 음악의 신들이 스며 있는 공간인 거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조르조네는 자연을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르네상스 사람들은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연을 신성시했던 거죠. 조르조네를 비롯해 당시 사람들에게 자연은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영역이라는 인식이 이 그림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곧 바뀌게 돼요. 그런 바뀐 인식은 풍경화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풍경화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네덜란드 17세기 풍경화예요. 왜 네덜란드였을까요? 호베마라는 화가의 그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네덜란드의 미델하르니스라는 마을이에요. 네덜란드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로 지금도 이 그림처럼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 그림 속 풍경은 방금 본 르네상스 그림의 자연과 달리 네덜란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먼저 나무를 볼까요?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일정하게 들어서 있죠. 흔히 신장로라고 하죠. 새로운 길을 닦고 가로수를 심은 거예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묘목을 심는 사람이 보이죠. 즉 저기서 나무를 키워서 가로수로 심은 거죠. 자연 속에 원래 자라던 나무가 아니라 인간이 직접 나무를 키워 옮겨 심고 가꿔가는 모습을 그림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장로 양옆에 물이 흐르는 수로를 보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덜란드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고 국토의 또 나머지 50%는 해발 고도가 1m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납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런 수로들이 구석구석 깔려 있었죠. 꾸준히 치수 사업을 하지 않으면 땅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신은 세상을 만들었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즉 네덜란드인에게 자연은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자연환경을 인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상황을 이 그림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 그림엔 스페인과 치열한 독립전쟁을 통해 국토를 지켜낸 네덜란드인의 자부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 한가운데 개와 함께 산책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사냥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시의 전쟁에 참여하는 네덜란드 민병대원이었습니다. 이런 국토에 대한 각성된 의식도 그림에 반영됩니다. 그림을 다시 보면 전체적으로 정말 평범합니다. 눈에 띄는 큰 산도 없고 강이 한가운데 흐르거나 아름다운 건물도 없고 역사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정말 무덤덤해 보이지만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네덜란드 자체가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보이며 이곳이 그림처럼 한없이 평화롭고 그냥 그 평화가 이어지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애정 넘치게 바라보는 당시 네덜란드인의 시각이 이같이
생생한 풍경화를 탄생시킨 것이죠. 풍경화 속엔 이렇게 땅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담기는데 비단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제 필요에 따라 자연과 새롭게 관계 맺으면서 더 새로운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17세기 호베마의 그림에서 1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문명이 태동하던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림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낸 낭만주의 풍경화가 유행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영국에서 국민화가라고 불리는 존 컨스터블의 풍경화로 그 이유를 알아보죠. 컨스터블의 대표작인 건초마차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폭이 180cm가 넘고 높이가 128cm, 상당히 큰 사이즈의 그림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그림도 방금 본 네덜란드 그림처럼 아주 평범한 시골 풍경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위대하게 더 이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컨스타블이 진짜 어릴 적 살던 시골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컨스타블의 아버지가 소유한 방앗간이고요. 그 앞에 얕은 개울이 보이죠. 개울에는 빈 건초마차가 개울을 지나가고 있고 저 멀리 들녘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정적이고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농촌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바로 농부죠. 왜 컨스타블은 일하는 농부들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쪽 구석의 들녘에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녘에서 일하는 농부들이에요. 거의 점을 콕콕콕 찍은 수준이죠. 사실 이 작품이 완성된 1821년은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였고 공장이 세워지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점이에요. 즉 영국 농촌이 와해되어 농촌의 삶이 피폐하던 시기죠. 실제로는 이 그림처럼 평화롭기만 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풍경화를 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도시 사람들이었겠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과밀화되던 시기에 도시인들은 반대로 자연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풍경화에는 도시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평화로운 휴식처로서의 농촌이 강조되고 미화돼서 그려졌던 건 아닐까요? 도시라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그리워하게 됐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 컨스타블의 풍경화를 두고 이런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산업혁명을 거치며 풍경화는 또 어떤 이야기를 담게 됐을까요? 고호, 모네, 세잔, 인상파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인상파의 그림 속에는 기차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왼쪽 그림은 프랑스 파리의 북서쪽에 있는 오베르라는 시골 마을의 풍경입니다. 고흐가 생애 마지막을 보낸 마을이라 일명 고흐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넓게 펼쳐진 밀밭 사이로 두 개의 길이 나란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마차가 지나가고 멀리 뒤쪽의 철길에는 기차가 힘차게 달려갑니다. 1890년에는 고흐가 살던 프랑스 시골 마을에도 기차가 들어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연기를 내뿜어 힘차게 달리는 증기기관차가 이 고즈넉한 마차 한 대와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마 기차로 대변되는 기계 문명에 의한 역사의 변화와 교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인상파의 대표 화가죠. 세잔의 풍경화입니다. 세잔이 살던 프랑스 남부의 생빅투아르 산 풍경입니다. 평화롭지만 여기도 기차가 보이네요. 기차가 안 보인다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 오른쪽 다리가 바로 철도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 한가운데까지 철도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인상파를 대표하는 또 다른 화가 모네는 기차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인상파 화가들이 자주 이용하던 생 라자르역이에요. 모네는 이 기차역을 주제로 해서 연작을 그리기까지 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왜 이렇게 기차를 많이 그렸을까요? 바로 기차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19세기 초에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발명되는데요. 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엄청 놀랐다고 해요. 거대한 쇳덩이가 엄청난 양의 화물을 싣고 빠르게 움직이니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말 그대로 19세기의 핫한 신문물이었던 거죠. 동시에 증기기관과 석탄으로 움직이는 증기기관차는 산업혁명의 상징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인상파 그림의 진면목은 그 산업시대의 증기기관차에 의해 변화하는 자연의 풍경들을 그려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상파의 풍경화를 통해 산업화 시기에 변화하는 자연환경을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왼쪽 그림은 모네가 그린 아르장테유의 철도교라는 작품입니다. 아르장테유는 파리에서 가까운 외곽 도시인데요. 푸른 강에 하얀 돛담배들이 한가롭게 떠 있고 철길 위로 기관차가 연기를 뿜으며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프랑스 파리 같은 대도시와 교외 지역이 기차로 연결됐고 기차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일인 일요일에 기차를 타고 가까운 교외로 쉽게 나들이를 갈 수 있게 되었죠. 인상파 화가들이 야외에서 근대의 여러 풍광, 프랑스 여러 도시 지역들을 그릴 수 있게 된 것도 기차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19세기 사람들에게 기차는 여행에 대한 흥분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 기술에 대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을 거예요. 이 시대의 자연환경은 정말 빠르게 변화나가게 됩니다. 오른쪽 풍경화를 보시죠. 증기기관차가 하얀 연기를 뿜으며 무지막지하게 달려가고 있죠. 그 뒤로 무수한 공장 굴뚝에서 뿜어나온 연기가 정말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그려지던 19세기를 거치면서 인류의 석탄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보기만 해도 우리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염려되는데 이때는 아직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상파 그림에 그려진 기계 문명은 그 배경의 자연 환경을 정말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경화 속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이 동경하거나 예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공장을 짓고 철도를 깔고 투자하는 대상, 인간이 이용하는 대상이 됐죠. 전 세계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하며 환경이 점차 인간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이제 근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 건 아닐까요? 그러한 근대의 시각을 풍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슷한 시기에 마네는 이런 근대인의 시각을 비틀어버리는 그림을 그렸어요.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벌거벗은 여인과 정장을 입은 남성이 점심 꾸러미를 놓고 전원 위에 앉아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1863년에 이 그림이 발표됐을 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크게 불쾌했는데요. 그러면서 마네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프랑스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때였죠. 이 시기 자연은 기계에 의해 변화된 공간, 노동하는 삶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부르주아로 보이는 남성들과 마치 매춘부로 이렇게 보이는 벌거벗은 여성이 자연에서 한가롭게 점심을 먹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당시 상류층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었죠.
사실 이 그림은 앞에서 보신 조르존의 그림을 300년 뒤에 패러디한 건데,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크게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그림에서 누드는 자연이나 자연과 합의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누드를 무척 이상적으로 그렸어요. 만의 그림은 어떤가요? 여성의 신체가 다소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죠. 피부도 거칠고 근육도 처져 보입니다. 만에는 자연이 신화되고 이성적으로 그린 전원의 콘서트의 구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연에 대한 신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근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이 속에서 부조리한 근대인의 삶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거예요. 19세기를 지나 20세기가 들어서 세계는 본격적으로 기계의 시대에 돌입합니다. 20세기의 풍경화는 어땠을까요? 20세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화가 바로 피카소죠. 입체주의, 즉 큐비즘을 통해서 본 자연은 대단히 인공적이에요. 피카소는 세계를 큐빅으로 분해해서 기계가 주는 규칙성과 논리성으로 자연을 새롭게 바라봤죠. 이른바 기계의 미학을 입체파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20세기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을 기계가 생산하는 시스템이 정착했죠. 이렇게 기계 문명에 의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로 나아가던 시점, 그 초입에서 피카소는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화로 기계에 대한 확신과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인간은 근대화 전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은 이러한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낙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계 문명에 대한 미담의 끝은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과 함께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히로시마의 사진이에요. 20세기 초에 발달된 기계 문명을 바탕으로 세계는 오랜 전쟁을 벌였죠.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자연은 크게 파괴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고민하고 자연을 다시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이때부터 미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현대 미술 작품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 카셀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산업의 중심지였는데요. 연합군의 표적이 되어 도시가 크게 파괴됐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1957년 이 상처 가득한 도시에서 미술 전시 행사가 열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미술로 치유하자는 의미였죠. 이후에 베니스 비엔날레와 함께 유럽 3대 미술 축제로 발전하는 도큐멘타가 바로 이겁니다. 1982년 제7회 도큐멘타에 요셉 보이스라는 미술가가 초청되는데요. 요셉 보이스는 충격적인 작품을 들고 나옵니다. 1m 길이의 현무암 7,000개를 흉물스럽게 쌓아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경악을 했죠. 마치 2차 세계대전의 시체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경악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작가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작가는 어마어마한 돌무더기의 끝에 떡갈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떡갈나무 하나를 심을 때마다 현무암 하나를 빼서 같이 세우자고 제안을 했죠. 그렇게 두 번째부터 6,999번째 나무들이 일반 시민들에 의해 도시 가득 심어졌습니다. 비록 작가는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마지막 7,000번째 나무를 심으며 이 프로젝트는 끝이 난 듯했죠.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무가 자라면서 작품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나무 아래의 돌을 보세요. 40년 전에 현무암 옆에 있던 나무가 그때는 왜소해 보였는데 이제는 나무가 훨씬 커버려서 아래의 현무암이 왜소해 보이죠. 이 현무암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크게 자란 나무는 미래와 자연을 상징하죠.
보이스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조각보다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거라고 했어요. 이 나무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자연환경이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 거죠. 자연과 환경은 지금 현대미술의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미술작품은 과거엔 풍경화, 이제는 현대예술가들에 의해 아주 새로운 작품들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때론 문제점을 지적하고 때론 환경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현대미술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자연을 다시 보려는 시도인데요. 이승택 작가의 작품을 볼까요? 자연의 영혼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을 작품 속에 담아낸 건데요. 보이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을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람에 흩날리는 거대한 천으로 하늘에 획을 그었죠. 자연의 생명력을 미술 작품을 통해 느껴보자고 한 거죠. 현대 미술 작품이 자연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방향은 사람들을 불편해하거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승택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볼까요? 1990년대에 들어 이승택 작가는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재인식하는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1994년에는 지구를 자전거에 실어 북경 시내를 가로지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풍선으로 만든 지구의 모습이 자전거에 실려 있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승택 작가는 이런 시도를 일찍부터 보여주었죠. 그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도시로 알려진 베니스에서는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요? 하얀 손이 보이시나요? 해수면 상승으로 무너지고 있는 건물을 이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작품이네요. 로렌조 퀸이라는 예술가가 자기 아들의 손을 본떠서 조각했죠.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런데 처음 보여드린 조르조네의 그림을 같이 놓고 보면 지금의 상황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베니스는 500년 만에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신과 자연이 살아있던 아름다운 베니스는 이제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인간에 의해 자연의 풍경이 이렇게까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과거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담는 것이 풍경화였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환경 변화의 위험성을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환경을 이야기하는 미술 작품은 정말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경화와 현대 미술 작품을 통해 500년간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살펴봤어요. 작품 속에서 자연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한편으로 이미 자연이 너무 망가져 버린 것 같아 어쩐지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망가진 자연을, 지구를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작품으로 프란시스 알리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해요. 프란시스 알리스는 남미에서 활동하는 행위 예술가인데요. 알리스는 2002년에 아주 독특한 프로젝트를 시도합니다. 바로 삽으로 산을 옮기자는 거였어요. 어이없게 들리시죠? 그는 실제로 페루 리마의 대학가를 돌면서 자원봉사자 500명을 모집하고 도시 외곽의 모래산 앞으로 이 500명을 불러서 모아 삽을 한 자루씩 나눠줍니다. 모래산 앞에 모인 500명의 사람들은 모래산 끝에서 정상을 향해 한 발자국씩 걸으면서 모래를 퍼 올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00명이 함께 온종일 삽질을 한 결과 거대한 모래산의 위치를 10cm 움직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믿음이 산을 옮길 때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거대한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10cm,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10cm가 계속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큰 의의는 공감하지만 내 노력에 대해선 과소평가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결국은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떡갈나무를 심었던 요셉 보이스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라는 말을 남겼죠. 저는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환경 운동가여야 한다고요. 이제 자연은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발을 딛고 살아나갈 환경이기 때문이죠.